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오늘 밤, 내일 밤, 이번 주, 이번 달 등 단기적인 주요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정들이 당장 오늘 밤부터 줄줄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일정들로 인해서 하반기의 전반적인 자산 시장 분위기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오늘 밤 9시 반 무렵에 대망의 CPI가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화살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란 전쟁이 발발한 이후로 CPI가 계속 올라가서 모든 자산 투자자들의 심기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있죠. 그리고 올라가는 속도가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는데요. 1월 달, 2월 달만 하더라도 2.4, 그러다가 3.3, 3.8, 4.2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죠. 그러나 불행 중 다행인 거는 기억나시겠지만 저번 달 무렵에 이란과 미국이 뭐 MOU를 맺고 뭐 화해를 하고 이런 얘기가 나와서 유가가 좀 크게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측치도 4%가 넘는 게 아니라 한 3.8 정도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석유값이 좀 떨어졌다는 얘기겠죠. 이 저번 달 6월 달께 지금 발표가 되니까. 그래서 조금은 꺾였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는 건 그나마 조금 다행스럽긴 한데 그래도 나와 봐야 알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4% 미만으로만 나와도 그래도 이 상승세가 좀 꺾인 거니까 좀 다행이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5일이죠. 내일 밤 9시 반에도 역시 PPI 굉장히 중요한 게 발표가 되는데 왜냐면 PPI가 미래의 CPI가 되겠죠. 왜냐면 생산자들이 물가, 고물가 압력을 받으면 나중에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를 시킬 테니까. 근데 문제는요. 이 화살표의 기울기가 CPI보다 훨씬 급격합니다. 그쵸? 막 서 있죠. 그래서 맨 아래를 보시면 2.9로 시작했던 게 3.4, 4.0, 5는 뛰어넘고 6.0, 6.5 이런 식으로 생산자들이 지금 굉장한 유가 압력, 고인플레 압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예측치는 나오진 않았는데 요것도 그래도 저번 달보다 조금 꺾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14일 밤 9시 반에 CPI가 발표되고 그로부터 1시간 반 뒤에 그러니까 밤 11시에 케빈 허씨가 은행 하원위원회에 출석해서 연설을 하고요. 또 15일 PPI가 발표되고 1시간 반 뒤에 밤 11시 무렵에 역시 은행 상원위원회에 케빈 허씨가 나와서 연설을 합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연설을 하는 이유는 은행위원회에서 이 연준을 감독, 감시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CPI랑 PPI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가지고 뭐 기사도 많이 나올 거고 또 케빈 허씨의 연설도 또 논란이 될 거고 하면서 아마도 오늘 밤, 내일 밤에 수많은 기사들과 데이터들이 쏟아지면서 아마도 방향성을 좀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상황도 녹록치 않고요. 사실 아직 결과를 모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뭐 연준의 수많은 이사들, 위원들이 계속 인터뷰, 제가 가져오진 않았는데 이번 주 내내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뷰를 할 예정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였는데요. 한때는 연준 의장 후보였잖아요. 그때 당시엔 비둘기였는데 지금은 완전 매파로 변신해서 무시무시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그의 말대로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이 꽤나 높아 보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아침에 있었던 기사인데요. 연준 기준금리 올려야 된다. 이게 이제 타이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러 이사가 근원 CPI가 높게 나오면 긴축 검토하고 금리 인상해야 된다. 그래서 근원, 코어 CPI는 아시겠지만 유가 이런 걸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유가 이런 걸 빼도 석유가 빼도 높으면 올려야 되는 게 맞다. 사실 뭐 뼈를 때리는 말입니다. 맞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분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물가가 높다. AI발 칩 인플레. 뭐 얼마든지 높게 팔아도 다 사람들이 사주니까 지금 메모리 뭐 주식들이 난리도 아니었던 거고 유가 하락으로 인한 착시에 속지 말아라. 저번 달에는 MOU 맺었으니까 요거 그냥 빼고 얘기하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이제 관세 얘기는 그만해라. 관세 때문에 인플레 높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면서 빨리 움직여야 될 수 있다. 지금 이런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크리스토퍼 월러만의 의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9월 달에 FOMC 패드와치에서 이제 그 금리 확률을 나타내는데요.
7월 달은 동결이 다소 높긴 한데 9월로 오면요. 이미 금리 인상 확률이 무려 51.2%입니다. 동결은 23%밖에 안 되고요. 심지어 금리를 두 번 인상해야 될 확률이 25%로 동결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한 77% 정도는 금리를 한 번 올리냐 두 번 올리냐가 멀리도 아니고요. 9월 달에 있을 얘기입니다. 이게 현재의 컨센서스다. 그러니까 뭐 특히나 금도 마찬가지지만 비트코인이 지금 안 좋은 게 이런 영향일 것 같고요. 근데 연말로 제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12월 달에 보면 최소 두 번 금리 인상이 그냥 가장 높은 확률입니다. 한 번에 이어서 두 번, 뭐 심지어 세 번도 보이죠. 그러니까 최소 두 번, 올해 안에 두 번은 금리 인상할 거라는 게 현재 많은 트레이더들이나 분석가들의 예상이고 베팅이다. 그러니까 안 좋은 게 당연하겠죠, 지금 상황이. 그래서 하반기의 상승을 위해서는 조금 꺾이는 낮아지는 CPI와 PPI가 나오는 게 좀 필수적이지 않을까.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떨어지는 게 관건이다. 그래서 오늘 밤, 내일 밤 CPI, PPI와 케빈 워시의 연설까지 주목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케비너 씨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난감합니다. 뭐 트럼프의 압박은 아마 잘 아실 것 같고 미국 입장에서도 심지어 은행들 입장에서도 이게 좀 손실이 커질 수 있거든요. 은행들도요, 금리를 그렇게 올리는 걸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물론 예대 마진 쪽을 본다면 금리 높은 게 좋긴 한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요. 은행은 기준금리를 그렇게 높이는 거 썩 좋아하지 않아요. 기준금리는 좀 평탄하게 유지가 되면서 국채금리만 조금 튀는 걸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투자한 국채의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가격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차트는 미국 은행들이 현재 3천억 달러가 넘는 국채에 투자해 놨는데요. 금리가 올라가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미실현 손실의 직면에 있다. 물론 22년, 23년도에 이게 절정을 이제 달하다가 줄어드는 시점이었는데요. 요게 다시 높아질 기미가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다시. 그러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분기 대비 지금 손실이 늘어나고 있다. 그 은행이 이 정도면 미국 정부는 이거 이자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굉장히 힘든 국면에 처해서 이 금리 인상을 마음껏 하기도 사실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케빈 입장에선 금리 인상은 막아야 될 것 같고 또 규제는 이미 풀 만큼 풀어서 꺼낼 카드가 지금 마땅치도 않습니다. 예전에 좀 소개를 해드렸었지만 26년도 4월 달에 ESLR 규제 완화를 했었죠. 이거 이미 시행 중입니다. 그리고 26년 7월 1일자로는 CBLR, 이게 뭐냐면 커뮤니티 뱅크 레버리지를 좀 완화하자. 커뮤니티가 그러니까 작은 은행들도 좀 대출 여력을 확대해 주자. 이런 모든 은행 규제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대출 좀 더 하게 해줄게. 좀 더 융통성을 부여하는 그런 이제 규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미 이 두 개, ESLR, CBLR 이미 완화를 했었고요. 이제 하나 남은 게 바젤 3 엔드 게임이라는 건데요. 이것도 꽤나 강력한 건데 요거는 아직 안 하긴 했어요. 26년 말이나 27년 초에 이제 뭐 은행들의 규제 완화를 해줄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을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더 이상 막을 수도 없고 막 CPI가 턱 밑까지 올라오면 금리 인상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최근에 이 케빈 어시가 뽑았던 마지막 카드가 히든 카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그 TF를 구성했다라고 했었잖아요. 요게 뭐 7월 10일경에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AI가 지금 이 미국은 이 멈추면 안 됩니다. 이 AI 기차가 계속 돌아가서 생산성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가서 비록 투자도 많이 했지만 생산성이 결국은 더 올라가는 게 데이터로 증명이 돼서 요걸로 디플레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최소한 금리 인상은 좀 막는다든지 심지어 금리 인하까지 바라보는 그런 카드를 구상하고 있다. 그래서 A16의 설립자가 지금 인공지능이 생산성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보고서를 쓰고 연준 위원들에게 보고서를 제출을 하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방금 막 만들었다고 해서 보고서가 나오진 않겠죠. 꽤나 보고서를 쓰는데 데이터를 만드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빨라야지 한 8월 말쯤에 잭슨홀 미팅이 있거든요.
앞으로 1년간 큰 방향을 뭐 제시하고 할 때 그때서야 좀 공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인플레가 좀 멈춰야 되고 디플레가 나와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물론 TF는 구성은 했지만 그러니까 케비너 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되자마자 이걸 만드는 거긴 하지만 이것도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공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뭐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야, 지금 하반기, 이 즐거운, 정말 희망적인 하반기를 생각을 하셨을 텐데, 어쩌다가 이렇게 험한 꼴이 계속 이어지고 있을까? 이제는 좀 달라질 것 같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좀 급발진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좀 너무 심하게 최근 들어서 수위를 높이고 있거든요. 아마 보셨겠지만, 호르무즈를 이제 내가 수호자가 되겠다. 20% 통행료를 일반적으로 선언을 하고 뭐 이란의 지도자를 제거를 할 수도 있다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지금 굉장히 빠른 근시일 내에 지금 쏟아내고 있었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16일, 미국 시간으로 16일이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17일 오전 10시, 아마 금요일 오전 10시쯤 될 것 같습니다. 이때도 대국민 연설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내용은 언급하지 않는다곤 하지만 이란 전쟁에 관련된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서 전쟁을 다시 재개를 하는 게 어려울 텐데 그냥 의회에 뭐 7월 7일부터였나요? 전쟁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한 것 같고 아무튼 이란 전쟁에 대한 뭔가 또 대국민 연설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닌 것 같죠.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지금 선거를 앞두고 달리고 있을까? 그쵸? 과거에도 그 호르무즈에서 이란이 상선들 공격하고 뭐 조금 투닥투닥 하다가 화해도 하고 했었는데 이번은 왜 이렇게 좀 달려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정한 결과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 추정치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제 생각엔 7월 11일이 아마 분기점이었지 않나.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난 분노의 시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때 당시가 아마 하메네이의 장례식 이후에 이제 그 모주타바 아들이 복수 선언을 한 게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6월 중순이었죠. 트럼프와 이란 대통령이 14개 조항의 MOU를 정식적으로 서명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저번 달 CPI가 좀 낮아질 거다. 뭐 예상을 하는 이유겠죠. 그리고 나서 사실 항상 투닥투닥 거리고 멱살 잡고 싸웠거든요. 6월 25일자에도 또 서명한 이후 MOU 맺었는데 열흘 만에 한 차례 깨짐. 사실 그 전에도 깨졌었고 이번에도 깨졌었고 항상 투닥투닥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또 화해를 해서 군사작전 재중단의 합의, 뭐 이런 식으로 갔는데, 지금 결정적으로 트럼프가 화가 난 건 제가 볼 때 7월 11일자로 모주타바 하메네이가 부친의 사망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는 첫 공식 성명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여기만 하고 끝났어도 제가 추정컨대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하메네이가 공식 성명을 발표한 이후에 밤에 보수 매체, 극보수 매체 함샤흐리 신문에서 트럼프랑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랑 등등등 해서 13명에 대한 보복 대상 인포그래픽을 게시를 합니다. 죄수복을 입혀놓고 마치 사형 선고, 사형 죄수자처럼 하면서 이 사람들을 제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보주타마 하메네이가 이 13명을 지명해서 뭐 복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콕 집진 않았는데 보수 매체가 이 인포그래픽을 게시를 한 걸 보니까 제가 볼 땐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이성을 잃지 않았나. 그래서 실제로 지난 주말에 내가 죽으면은 뭐 이란에 대한 전면 공격을 지시해야 된다. 그리고 그 전부터 유서는 있었다고 알려져 있죠. 뭐 벤스 부통령이 집권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정이 있는데 아무튼 이 7월 11일 밤에 있었던 이 매체의 신문 내용들이 우리도 아니까 트럼프도 당연히 가장 먼저 들었겠죠. 그래서 조금 강경하게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7월 12일, 13일 날 다시 한번 미군이 이란을 막 공격을 하고 해상 봉쇄를 하고 통행료까지 뭐 부과를 한다. 뭐 이제 뭐 굉장히 세게 나가는 발언들이 다시 나오고 있다. 이게 그 논란의 그 인포그래픽입니다. 트럼프랑 네타냐후 이마에 관역을 표시하고 마치 뭐 총으로 쏴버릴 듯한 그림을 게재를 했었죠. 그래서 보복 대상 13명을 지목했다.
그러니까 모주타바가 복수는 우리 민족의 의지이며 반드시 실행하겠다곤 했지만 이렇게 13명을 제가 중간에 잘랐는데요. 이렇게 만든 건 이제 이란의 보수 매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스라엘 총리도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있고 밑에 국방부 장관, 국무장관, 뭐 이스라엘 총리, 프랑스 총리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강경하게 나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번 주 금요일 날 뭐 오전에 있을 그 트럼프의 대국민 연설 요것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또 한 번 뭐 대강경 발언이 나온다면 조금 또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그 외에도 중요한 변수들이 근시일 내에 급박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몇 개를 좀 더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사실 클래리티 법은 이미 얘기를 많이 했고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변한 게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클래리티가 향후 4주가 최대 분수령이다. 요거는 아마 다 알고 계신 내용일 거예요. 왜냐하면 결론만 얘기하면 8월 7일 금요일이 약간 데드라인에 가깝습니다. 요게 이제 마지막 출근 날이다. 그래서 요게 넘어가 버리면 이제 8월 10일 월요일부터 왜 이렇게 오래 쉬는지 모르겠지만 한 달이 넘게 여름 휴회에 상원 하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8월 7일이 마지막 출근일이기 때문에 8월 초쯤에는 상원 표결이 최종적으로 좀 나와야지만 뭔가 좀 이게 굴러가는 그러니까 이게 넘어갔다고 해서 불가능하진 않지만 중간 선거 뭐 이제 준비도 해야 됐고 여러 개가 있으니까 조금 추진 동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앞으로 4주가 아니라 제가 볼 땐 7월 달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8월 의회 휴회 전이 뭐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최대 변수는 윤리 조항이다. 요거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밑에가 조금 변수가 생겼습니다. 일단 상원 의원들이 한 53명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공화당 쪽이. 근데 그 중에 린지 그레이엄이라는 상원 의원이 갑자기 별세를 했어요. 갑자기 돌아가셨고요. 또 미츠 매코널이라는 상원 의원의 부재까지 겹치면서 뭐가 좀 복잡해졌다. 이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린지 그레이엄이라는 나름 트럼프랑도 친트럼프고요. 친공화당인 71세 위원이 갑자기 사망을 했어요.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일단 한 표가 비겠네요.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또 한 명, 미츠 매코널이라는 분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84세인데 지금 장기적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심지어 병명까지 모른다. 언제 복귀할지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한 표가 아쉬운 상황에서요. 두 표가 날라갔습니다. 두 표가 없어요. 두 표가 부족하기 때문에 표 계산이 한층 복잡해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빠르게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뭐 클래리티 지지하는 분 입장에서는 다행일 수도 있는 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별세를 하신다면 돌아가신다면 그 해당 주의 지사가 임시 후임자를 임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게 급박한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클래리티 법안을 또 지지를 SNS에서 했었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해당 주지사 임시 후임자 임명 이게 아니라 그냥 아까 그 그레이엄이라는 분의 여동생 여동생을 그냥 임시로 공화당 상원 의원으로 안처해가지고 이게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이게 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62세인가요? 그 린다 그레이엄이라는 이 돌아가신 분의 여동생이 실제로 앉았다. 근데 이분이 제가 알아보니까 정치인은 아니에요. 그냥 그 안경 자격증을 따서 안경점으로 이제 시작을 하셔서 시각장애인 협회, 뭐 장애인 협회 위원장 이런 거는 하고 계시지만, 정치는 안 했던 분인데, 아무튼 임시 후임자가 여동생으로 앉혀져서 끝났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 표가 채워졌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84세 미츠 매코널 이분이 이제 언제 복귀를 하느냐가 관건인데, 이게 지금 굉장히 빨리 돌아가고 있죠. 아마 7월 말에는 그 안에는 이제 복귀를 하셔야 아마 투표를 하실 텐데 복귀를 못하면 투표를 병원에서 하거나 이러진 못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만약 회복을 못할 때는 이분 표가 비게 돼서 지금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선 7표가 최소한 필요하다. 60표 넘어야 된다 했었잖아요. 근데 최소 민주당의 표가 그럼 8표가 넘어와야 된다. 한 표가 더 늘어났다. 민주당의 표가 늘어난다면 민주당의 협상력이 조금 더 올라가서 조금 더 이 통과 확률이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걸 또 한번 참고로 업데이트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상황인데요. 이거는 조금은 그래도 긍정적이라고는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어렵지만 향후에 반전이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결국은 AI 반도체에서 다른 쪽으로 순환매가 나와야 된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 불행 중 다행인 게 뭐냐? 최근에 국장이 특히 뭐 반도체가 너무 많이 떨어졌었죠. 근데 물론 코인도 떨어졌었어요. 그렇지만 막 엄청 막 뭐 10% 이렇게 떨어진 건 아니었던 게 그나마 다행이었고, 결정적으로요. 업비트와 빗썸의 전일 대비 거래 대금이 급증을 했다. 급증이란 표현은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약간 시냇물 흐르는 정도가 됐다. 왜냐하면 이제 7월 13일이었으니까 어제였죠. 7,000피가 무너지고 막 하이닉스가 15, 16% 떨어지고 이때 코인도 물론 소폭 떨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업비트와 빗썸의 이제 거래량이 한 600%, 300% 정도 올랐다. 근데 이게 국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일부가 좀 넘어온 게 아니냐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하루로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뭐 막판 장 마감을 보진 않았는데요. 조금 흔들리면서 조금 재미가 없고 오히려 또 떨어지는 분위기더라고요. 근데 업비트는 뭐 중간에 나온 기사긴 하지만 최근 24시간 1300%가 넘게 거래량이 올랐다. 그러니까 7월 14일 날 국장이 또 멀미를 하는 것 같아요. 워낙 많이 흔들어대고 떨어지니까 아마 이제 더 오른다고 해도 개미들이 뭔가 약간은 학을 떼고 질렸다는 듯이 3조에서 4조 원을 순매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다시 눈을 돌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기사가 스멀스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나쁘진 않은 게요. 원래 반등의 전제 조건이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 이게 아니면 사실 진짜 상승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 아마 일리가 있는 얘기일 텐데 분명히 주식 한쪽은 줄었는데 한쪽 코인 쪽은 거래량이 늘었다? 이거는 당연히 없는 것보다 훨씬 좀 긍정적인 상황이다. 이게 좀 이어져야겠죠. 그래서 좀 요약을 해보자면 멀미가 나는 변동성이 있는 뭐 국장이라든지 AI 쪽에서 뭔가 지금 뭔가 심란하고 조정이 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순환매로 갈 텐데 왜냐하면 뭐 많은 자산운용사든 뭐 JP모건이든 어디든 결국은 많이 오른 거 팔고 새로운 거 있습니다라고 장사를 해야 새로운 수수료를 거둘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는 M7 그러니까 빅테크들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애플이라는 주식도 생각보다 재미가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꿈틀꿈틀 힘들게 올라는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테슬라 주주들 아시겠지만 뭐 사실 코인 투자자들 못지않게 힘든 시기를 겪고 있거든요. 근데 요런 주식들 금융주, 헬스케어, 뭐 소비주, 뭐 산업재주 그리고 코인들까지 해서 다른 분야로 이제 순환매가 나올 수가 있겠다. 근데 그 사이에 지금 뭔가 좀 조정하고 심란한 이런 상황을 지금 지나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거나 순환매가 나오진 않겠죠. 아마도 기업들은 2분기에 대한 실적에 따라서 앞으로 전망에 따라서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코인 쪽은 코인만의 트리거가 있죠. 클래리티라든지 뭐 전력 비축이라든지 코인만의 이슈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이를 갑자기 좀 부각이 된다면 코인 가격이 좀 즐거워야 재밌어야 이분들이 휙 넘어올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클래리티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어보면요. 앞으로 길면 한 달간 지켜볼 포인트가 있다면 물론 쉽진 않겠지만 많은 매크로 변수들을 잘 체크를 하시면서 클래리티 법안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주식으로만 쏠렸던 돈의 일부가 코인으로 넘어올 수 있을지 걱정 반, 기대가 반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코인으로 돈이 넘어오는 게 말도 안 된다고 여겨지겠지만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코인 거래량이 코스피를 압도했던 걸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 코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은 뭐 우리 이번 조정이 너무 길었다, 나만 억울하다, 불공평해 보일 수 있겠지만 그냥 전반적인 자산 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순리대로 가고 있고요. 공평할 수도 있고요. 또 평균으로 조만간 회귀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